자, 그러면 앞에 강좌에 이어서 자, 이번에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7번에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장기차 입금이 있었어요. 자, 장기차 입금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자는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2002년 12월 31일 2000X2년입니다. 결산일 현재 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장기차 입금이 이제 1년 안에 이렇게 도래했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채가 감소한 걸로 장기차 입금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장기차 입금이 1,000만 원 있었죠? 네, 1,00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이런 거를 유동성 장기부채. 예, 그래서 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꿔주세요.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대도에서 주식회사 대도죠. 상품 150만 원을 매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상품 150만 원을 적어주시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부채가 증가하겠죠? 자, 10번입니다. 위 9번에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거는 결제할 기간이 돌아왔다는 거죠. 결제를 해야 할 기간이 돌아왔다. 그럼 결제하세요. 어디로 와야 되죠?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15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이거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당좌 예금이고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대변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9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고 해서 300만 원을 비용을 발생해 시켜 주시고요. 자, 소득세 등 원천징수 12만 5천 원을 공제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디다 내야 되는 거죠?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죠? 소득세 같은 거 세금이니까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예수금이다 라고 합니다. 12만 5천 원을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287만 5천 원이 되겠죠? 이거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은 거를 부채의 증가,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은 것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세무서에 가서. 그러면 부채로 우리가 설정해 놨던 걸 급여 지급하면서 부채로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오늘 세무서에 납부를 했으니까 이제 세금은 납부 다 한 거죠. 그럼 부채가 감소한 걸로 보고 차변에 예수금 12만 5천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해서 12만 5천 원을 적어주세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월분 건물 임차료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면 아직 지급을 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임차료라고 해서 비용이 42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으면 이제 해가 지나잖아요. 12월분인데 다음 달이라 그러면 1월 달이죠. 다음 년도 1월 달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 부채가 생긴 거죠. 다음 달 5일까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당사의 전 직원이 당해 년도 말에 퇴직할 걸 가정한다. 이거를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자, 즉 우리 회사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전체 필요한 돈이에요. 이게
전체 필요한 금액이 1억 5천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기초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1억 2천이 있었고 실제로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2,500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1억 2천 기초잔액에서 2,500을 지급을 했으니까 현재 9,5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잔액으로 1억 2천에서 2,500을 퇴직금 지급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9,5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과 추객, 자, 우리가 전체 필요한 퇴직금은 얼마냐? 1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1억 5천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액은 9,500분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로 차변에 비용을 설정합니다. 퇴직급여 해가지고 5,500만 원 하고 더 설정해 주시고 대변에는 부채를 늘려줍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5,500을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부채의 붕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이론 문제 123페이지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을 한번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중에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 자, 여기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그랬으니까 유동부채로 표시가 된다. 맞죠? 2번은 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이다. 여기서는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맞죠? 자, 3번은 가수금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으로서 결산 시에도 재무제표 표시된다. 이게 틀렸죠? 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 즉 이거는 임시 계정이다 라는 거죠. 임시 계정이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지만 결산의 재무제표는 절대 표시 뭐죠, 여러분들? 표시 금지예요. 절대 표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4번입니다.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다.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다라는 것은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선수금이란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 3번과 4번이 있는데 3번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앞에 이제 본문 내용을 보고 얘가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4번입니다. 외상매입금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외상매입금, 그럼 이거는 재무상태표는 기말에 작성을 하는 거니까 기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실까요? 먼저 날을 먼저 시작하죠. 기초니까 얘가 1월 1일입니다. 자, 1월 1일 날 우리가 외상값, 부채가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외상으로 매입한 게 7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하기가 돼야 되고요. 이 중에서 외상값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거는 감소된 거죠. 외상 매입금이 감소되었으니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다면 정답은 2번이 외상 매입금 잔액이 남겠죠. 자, 이번에는
네, 5번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원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될 거고 대변에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상품이니까 지급원이 대변 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입하고 자, 이거는 동일합니다. 상품을 매입했는데 소지하고 있던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자,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어음단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1번과 다른 점이 뭐예요? 1번과 다른 점. 1번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는 우리 엄을 준 거고요. 우리 회사. 2번은 소지하고 있던 약소금을 배서양도했다 그랬으니까 우리 게 아니라 거래처의 엄을 받아둔 거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배서의 양도가 나오면 항상 대변에 받을 엄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자, 3번은 외상매입금을 약소금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되고요.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자, 4번은 당점 발행의 약소금. 그럼 이건 무슨 어음이죠? 지급어음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라고 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되는데 이거를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구가 사항은 지급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자, 6번도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고요. 자, 7번을 한번 보죠. 7번은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6번과 같은 얘기지만 한번 풀어보죠.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이고요.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입니다. 그런데 장기차입금은 뭐예요? 1년 이상이니까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1년 이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700만 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과 9번이 있는데요. 자, 8번에서 비유동부채 중 그랬습니다. 이걸 말하고요.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 그럼 이거는 유동부채로 바꿔야 되겠죠? 비유동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부채. 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대전 과목이다라고 드렸잖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9번은 다음 중 평가성 부채. 평가성 부채라는 것은 뭐냐? 위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을 평가성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자, 여기가 외상매출금이면 또는 받으럼 있으면 충당금이 뭐가 와야 되겠어요? 대선충당금이 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봐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으로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회사에서 자본이란 이렇게 봅니다. 개인회사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회사는 사장님이 1인이십니다. 1인.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출자하는 것을 이렇게 원시출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출자액에서 이거를 기초자본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중간에 추가로 출자한 게 있죠. 사장님이니까 1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추가로 또 필요하면 회사에 더 내겠죠. 그래서 원시출자액 기초자본금에다가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또 회사의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것도 모두 사장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더하기로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회사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인출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순손실, 현재 자본금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 그래서 원시 출자액과 추가 출자액과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자본금에 더하기 표시. 그 다음에 인출액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인출액인데 손실이 났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회계 처리를 해본다면 만약 인출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자본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본금을 차변에 적어주시고요. 네, 이거를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결산 때는 자본금에서 차감한다.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이걸 우리는 원시 출자라고 하고 기초 자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원시 출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시작했으므로 차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2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 현금을 인출해 갔다. 그럼 회사 돈을 빼가셨다는 거죠. 회사 돈을 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결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결산이 아닐 때는 뭐예요? 일단 인출금이라고 적어요. 결산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12월 31일이 결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산이 아닐 때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적고요. 만약 결산이면 자 결산시이면 결산 시점입니다. 이때는 자본금을 적어주시고 인출금을 상계해서 꼭 자본금에서 인출금을 차감합니다. 자,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액. 그러면 이게 수익이죠. 두 번째가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그럼 이거는 이익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익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에 그 외에 네 번째 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또 뭡니까? 비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내려가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데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고 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수익은 어떤 뜻이고 비용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시점이죠. 시기는 언제 수익으로 보고 또 언제 비용으로 인정을 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또 부채가 감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기속기간을 인정하는 건데요. 기속기간을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현금을 받았을 때 처리해 주는 게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됐을 때 현금 유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현금 유출액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가 발생주의인데요. 발생주의는 현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인식하는 게 바로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현주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현주의. 그럼 실현주의는 뭐냐? 자, 어떤 수익의 획득 과정이 요건이 충족되면 그 수익을 발생하였다고 보고 수익이 발생되는데 매우 이건 주관적이고 실무적으로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현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일반 기업에게 기준서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럼 이걸 재화를 판매한다고 봅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것을 재화를 판매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수익을 언제 인식하냐? 판매 기준에 한다. 즉 인도한 날, 우리가 물건을 파는 날을 수익으로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 서비스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속 고객과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의 공급은 계속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행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탁 판매라는 겁니다. 위탁 판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3자에게 위탁품을 판매한 날 이렇게 하고요.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 그 다음 할부 판매는 원칙은 단기, 장기 구분 없이 판매한 날 이렇게 하시고요. 다만 특례가 있어요. 중소기업 특례로서 중소기업일 경우는요.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회수기준법과 단기 용역 매출했을 때는 완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판매는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매입자가 사용 가능한 날 이렇게 세 가지 날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게 부동산 판매입니다. 그 다음 상품권을 판매한 날 그러는데요. 이거는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비용이죠.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게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대응돼야 되는 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자, 비용은 그러면 뭐냐? 반대로 수익의 반대로 자산이 감소되고 소비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 감소되고 소비되고 또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부분을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비용이라는 게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대응이라고 해서 이런 매출원가나 판매 수수료나 매출 운임과 같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죠,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가 성립될 때 이거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접 대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보험료처럼 간접적으로 이거는 간접적인 대응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인식하는 거.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이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시 인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요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수익과 비용 인식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읽어보시겠게요. 자, 회계 용어 중에서 수익의 인식이나 비용의 인식에서 인식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인식. 수익을 인식했다, 비용을 인식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인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거는 기간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단기냐 차기에 해당 분이냐. 그러니까 단기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차기에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답은 1번이 되죠. 수익 비용이 어느 회계 기간에 기속하는 것인지를 확정짓는 거다. 그러니까 단기로 확정해야 할 건지 아니면 내년 거 차기로 해야 될 건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인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할 경우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하나씩 나오니까 꼭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자, 위탁 매출, 위탁 판매인데요. 이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날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할부 판매됐든 장기할부 판매가 됐든 우리가 뭐예요? 원칙은 인도한 날, 판매한 날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용역 매출, 용역이란 건 서비스를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는 한 달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계속 계약을 맺는다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따른다. 맞는 거고요. 4번은 상품권 매출. 자, 이거는 상품권은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티켓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권을 고객과 교환하는 날. 그러니까 물품과 고객과 물품으로 교환하는 날. 그러니까 해소하는 날이죠. 해소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 자, 단기 건설 공사입니다. 장기 건설이 됐든 우리가 장기 건설 공사가 있고 단기 건설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완성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완성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칙은 단장기 공사의 원칙은요 진행 기준입니다. 이거는 진행 기준이다. 그래서 1번의 완성 기준이라고 나온 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공사가 됐든 단기 공사가 됐든 원칙은 모두 진행 기준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소기업일 경우, 여기는 중소기업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소기업일 경우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쯤 완성 기준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일 때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일 때.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공사가 됐든 장기 공사가 됐든 모두 무슨 기준 적용한다?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 건설 공사 진행 기준 맞고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맞고요.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이 4번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음 중 기업에게 기준에 의할 경우 수익의 인식 기준. 자, 용역 매출입니다. 서비스를 매출하는 거 진행 기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진행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비상장 중소기업의 단기용역. 자, 여기서는 중소기업. 제가 좀 전에 3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을 한 번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단기 할부 판매.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가 됐든 단기 할부 판매가 됐든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맞고요. 수출은 뭐죠? 선적일이죠. 수출 신고한 날이 아니라 수출일 경우는 선적일 날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상품권 매출은 재화의 판매로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